그림 매아신.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그림멜은 전해지는 얘기. 내 손 잡아 꿈꾸러 가자. 그림멜은 마법 같은 이야기,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 숲의 노래, 영원한 노래. 도둑 신랑. 강담 구자형. 출연 강혜나, 윤재, 현서. 옛날 어느 공주가 한 왕자와 약혼했는데, 그 왕자는 여러 번 공주에게 혼자 자기 성에 와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가는 길에 어둡고 큰 숲이 있어서 공주는 혹시 길을 잃을까 두려워 늘 거절했지. 그러자 왕자가 말했어. 그게 걱정이라면 제가 도와드리죠. 나무마다 달빛에 반짝이는 끈을 묶어두면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공주는 한동안 계속 핑계를 대며 미뤘어. 마치 그곳에 가는 게 두려운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결국 더는 거절할 구실이 없어졌고, 어느 날 드디어 길을 떠나야 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주는 끝없이 이어지는 숲을 걸었어. 그리고 마침내 큰 저택 하나가 보였는데, 안은 적막했고 문 앞엔 노파 한 사람만 앉아 있었지. 여기에 제 약혼자인 왕자가 살고 있나요? 그래, 얘야. 네가 지금 와서 다행이구나. 왕자가 집에 없을 때 왔으니 말이다. 내가 큰 가마솥에 물을 길어 담아야 하는데 그놈들이 널 죽여서 삶아 먹으려고 하거든. 그때 약탈을 하던 왕자가 도둑무리와 함께 돌아왔어. 그런데 노파는 어린 신부의 젊음과 아름다움의 연민을 느껴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재빨리 속삭였지. 어서 지하실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큰 술통 뒤에 숨어. 공주는 급히 술통 뒤로 몸을 감췄어. 곧이어 도둑들이 지하실로 들어왔어. 그들은 어떤 나이 많은 여자를 붙잡아 끌고 왔지. 공주는 그 여자가 자기 할머니임을 알아챘어.
그리고 술통 뒤에 숨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목격하게 됐지. 도둑들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손가락에서 반지를 하나씩 빼냈어. 그런데 유독 약지의 금반지는 빠지지 않았지. 그때 도둑 중 하나가 도끼를 집어들어 손가락을 내리쳤고 잘린 손가락이 술통 뒤로 튀어 바로 공주의 무릎 위에 떨어졌어. 도둑들은 오래도록 손가락을 찾았지만 헛수고였어. 마침내 그중 한 도둑이 말했지. 큰 술통 뒤는 찾아봤냐? 그리고는 다시 말했어. 어두우니 이제 그만두자. 내일 아침 다시 찾으면 금세 나오겠지. 그들은 그대로 지하실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청했어. 그리고 곧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지. 그 틈에 공주는 술통 뒤에서 조심스레 나와 문으로 향했어. 바닥에는 도둑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고 그녀는 그 사이를 발끝으로 살며시 디디며 지나가야 했어. 혹시라도 발을 잘못 디뎌 깨우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지. 마침내 문에 도달한 공주는 숲으로 나와 달빛에 반짝이는 끈을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도착한 공주는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 아버지는 즉시 병사들을 보내 왕자의 성을 포위하라고 명령했지. 그날 바로 왕자가 찾아왔어. 그는 다짜고짜 물었지. 왜 어제 약속대로 오지 않았죠? 그러자 공주가 대답했어. 제가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떤 집에 갔는데 문 앞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그 할머니가 말하길, 얘야, 네가 지금 와서 다행이구나.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왔으니 말이다. 내가 큰 가마솥에 물을 길어 담아야 했는데 도둑들이 너를 죽여 삶아 먹으려 한단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둑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할머니는 재빨리 제게 말했어요. 어서 지하실로 내려가 큰 술통 뒤에 숨으렴. 저는 서둘러 그 술통 뒤로 숨었습니다. 곧 도둑들이 지하실로 내려왔고 저의 할머니를 끌고 와 죽였죠. 그리고 손가락에 낀 반지를 하나하나 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반지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도둑이 도끼를 집어 손가락을 잘랐죠. 그 손가락이 술통 뒤로 튀어 올라와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손가락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치며 갑자기 손가락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였어. 왕자는 손가락을 보자 석고처럼 창백해졌고 곧 도망을 치려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 하지만 거기엔 성을 지키는 파수병들이 지키고 있었지. 왕자와 그의 무리는 전부 붙잡혔고 그들은 죗값대로 모두 처형됐어.
Shadows fall, the night is cold. Stories whispered, 도둑, secrets 신랑. told. Blood was spilled, 강담 구자형. truth remains 출연 강혜나, just 윤재, 현서. from the chains. 고요한 달빛 나를 이끌어 밤을 지나 홀로 가네. 눈물 흘러도 진실은 솟아 정인 어두운 하늘에 빛나네. 부서진 맹세 거짓은 끝나 아침빛이 다시 오네. 사라진 그림자 사라진 공포 나는 살아서 내일을 맞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그림 형제 동화 오디오북인데요. 바로 그림 메르헨 오디오북 도둑신랑입니다. 아, 제목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약혼자가 있는 공주가 겪는 상당히 섬뜩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또 그 속에 숨겨진 의미랄까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 메르헨 오디오북 도둑신랑은 원작 특유의 그 기괴하다고 해야 할까요? 음산한 분위기를 오디오북으로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그 목소리 연기나 효과음만으로도 듣는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그 안에 담긴 상징이나 또 당시 사회 모습,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 같은 게 꽤 날카롭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여러 겹의 의미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가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공주의 약혼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네, 맞아요. 그 이야기는 한 부유한 방앗간 주인의 딸, 우리가 보통 편의상 공주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 공주가 겉보기에는 아직 번듯해 보이는 어떤 신랑감을 만나서 약혼하면서 시작돼요. 근데 이 약혼자가 처음부터 좀 이상해요. 맞아요. 저도 그게 딱 걸렸어요. 보통은 약혼녀를 자기 집에 초대하면 같이 가거나 뭐 마중을 나오거나 할 텐데 이 남자는 자꾸만 공주 혼자서 자기 성으로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길도 아니고 무슨 어둡고 깊은 속속에 있는 성으로요. 공주가 길 잃을까 봐 무섭다, 혼자 가기 싫다 이렇게 거절하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설득하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동화나 신화 같은 데서 어둡고 깊은 숲은 자주 나오는 상징적인 공간이거든요. 뭐랄까, 미지의 세계, 혹은 좀 위험하거나 금기시되는 곳,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자기 약혼녀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안전한 곳도 아니고 바로 그런 위험한 공간으로, 그것도 혼자 오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쵸. 뭔가 숨기는 게 있나? 하는 의심을 딱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공주한테 약혼자가 방법을 알려주죠. 나무마다 재를 뿌려놓겠다. 근데 처음엔 재였는데 두 번째 방문 때는 완두콩을 뿌려놓겠다 하고, 세 번째는 여기서 오디오북 묘사가 참 인상 깊었어요. 반짝이는 끈을 나무마다 묶어두겠다고 하잖아요. 달빛에 반짝여서 길을 안내할 거라고. 네, 그 반짝이는 끈이라는 설정이 참 재미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길 잃지 말라고 도와주는 친절한 표시 같잖아요.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보면 공주를 그 위험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끌어들이는 미끼, 함정의 일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아주 악의적인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기만이라는 주제를 암시하는 복선인 셈이죠.
또 그 표식이 재, 완두콩, 그리고 반짝이는 끈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 약혼자가 얼마나 치밀한지, 또 동시에 공주를 향한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 같기도 하고요. 결국 공주는 뭐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되게 불길한 예감을 안고서 그 반짝이는 끈을 따라서 숲속 성으로 가죠. 그리고 도착한 성은 와, 진짜 오디오북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너무 으스스했어요. 엄청 큰데 인기척은 하나도 없고 그냥 텅 빈 폐가 같은 느낌. 그렇죠. 성의 모습 자체가 이미 여긴 정상적인 삶의 공간이 아니다. 이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뭐 생기 넘치는 궁전이나 저택이 아니라 죽음이랑 비밀이 막 숨어있는 그런 고립된 공간이랄까요. 여기서 공주가 텅 빈 집에서 혼자 새장 속 쇠랑 대화하고 있는 노파를 만나게 돼요. 이 노파의 등장이 이야기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네, 공주가 약혼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이 노파가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죠. 그 번듯해 보이던 약혼자가 사실은 사람들을 막 약탈하고 죽이는 잔혹한 도둑무리의 두목이고 심지어 공주를 유인해서 잡아먹으려고 한다. 오디오북에서 노파가 여긴 도살장이란다 이렇게 속삭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 노파는 전형적인 조력자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헬퍼라고 하죠. 주인공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딱 나타나서 결정적인 정보나 도움을 주는 역할. 근데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노파의 경고는 공주가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감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인 공포로 딱 확인시켜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노파의 등장이 어쩌면 공주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판단할 기회를 좀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노파가 없었다면 공주는 과연 어떻게 상황을 파악했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그것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어쨌든 노파 덕분에 공주는 이제 곧 닥칠 위험을 알게 됐고 마침 도둑무리가 돌아오니까 노파가 공주를 급하게 지하실에 있는 커다란 술통 뒤에 숨겨주잖아요. 이때 오디오북에서 그 긴박한 분위기 연출, 숨소리까지 막 들리는 것 같은 효과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지하실로 숨는다는 설정 자체도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지하실은 종종 뭐랄까 억압된 무의식 아니면 숨겨진 비밀 또는 죽음이나 부패 이런 공간으로 해석되곤 하거든요. 공주는 이제 안전했던 지상세계에서 벗어나서 약혼자의 그 추악한 진실이 숨겨진 어둡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끔찍한 진실을 직접 보게 됩니다. 네, 술통 뒤에 숨어서 공주가 진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죠. 도둑들이 젊은 처녀 한 명을 끌고 와서 살해하는 장면이요. 오디오북에서는 그 처녀의 비명소리랑 도둑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막 교차되면서 공포를 정말 극대화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충격적이죠. 그 처녀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잘 안 빠지니까 도둑 중 하나가 그냥 맘서림도 없이 도끼로 그 손가락을 팍 잘라버리죠. 맞아요. 그 잔인함에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잘린 손가락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공주가 숨어있는 그 술통 뒤로 정확히는 공주 무릎 위로 툭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제 너무 기괴하고 소름 돋는 우연의 일치랄까? 이 장면은 그림 형제 동화 원작이 가진,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좀 순화되기 이전에 그 날 것 그대로의 잔혹성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단순한 나쁜 짓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폭력, 신체 훼손이죠. 이 잘린 손가락은 여기서 여러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도둑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고요. 둘째는 공주가 겪는 그 극한의 공포와 충격을 시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개체죠. 무릎 위에 툭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우연히 얻게 된 손가락이 나중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의심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인 현실의 조각인 셈이죠. 도둑들은 손가락을 좀 찾으려다가 어둡고 귀찮다면서 포기하고 술에 취해서 지하실 바닥에 그냥 쓰러져 잠이 들죠. 코 고는 소리까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더라고요. 공주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주의 변화가 확 드러나요. 처음 숲으로 들어갈 때는 약혼자 말에 좀 수동적으로 따랐던 공주가 이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변모하는 거죠. 잠든 도둑들 사이를 그 오디오북 표현처럼
발끝으로 살금살금.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은 단순한 탈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공간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자기를 위험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반짝이는 끈을 따라서 숲을 빠져나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혼자가 설치한 함정이 결국 공주의 탈출로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기만과 유인의 상징이었던 반짝이는 끈이 이제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점. 이거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에요. 공주가 약혼자의 계략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공주의 지혜와 운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공주는 아버지, 그리가 방앗간 주인에게 자기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전부 다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결혼식 준비를 막 서두르는 척하면서 하객들을 초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그리고 결혼식 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도둑신랑과 그의 패거리들이 잔치에 참석합니다. 네, 잔치 자리에서 모든 하객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순서가 마련돼요. 이게 마치 재판정처럼 진실을 공표하고 심판을 내리기 위한 무대를 딱 설정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공주의 차례가 됩니다. 여기서 공주의 기지가 정말 대단해요. 자기가 겪은 일을 직접적으로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난밤에 꾼 아주 이상하고 무서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풀어놓기 시작하죠. 이 꿈 이야기 전략 정말 영리해요. 직접적으로 당신 살인자잖아 이렇게 외치면 오히려 반격에 빌미를 주거나 혼란만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꿈이라는 형식을 빌리니까 첫째, 일단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확 집중시키고 둘째, 약혼자, 그러니까 도둑 두목의 반응을 살피면서 서서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셋째,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기 전에 극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는 거죠. 청중 앞에서 진실을 아주 연극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꿈속에서 숲속 성에 갔던 일, 노파를 만나서 경고를 들었던 일, 지하실에 숨어서 그 끔찍한 살인 장면을 목격했던 일, 그리고 그 처녀의 손가락이 잘려서 자기 무릎 위로 떨어졌던 일까지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하지만 듣는 사람이 정말 숨을 죽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오디오북에서 이 대목 공주 목소리 연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딱 도달하죠. 꿈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는 척하면서 공주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손가락이에요. 이 대사와 함께 주머니에서 실제로 그 잘린 손가락을 딱 꺼내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통쾌하면서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순간이었어요. 오디오북에서도 이 장면의 임팩트가 엄청났습니다. 모든 위선과 거짓말이 그냥 한순간에 박살나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정황 증거와 심리적 압박이 바로 이 잘린 손가락이라는 아주 명백하고 끔찍한 물적 증거 앞에서 딱 완성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이나 부인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꿈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숨겨져 있던 그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아주 강력하고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도둑신랑은 창문으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죠. 결국 그와 그의 도둑 무리들은 모두 처형당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악당이 벌받고 주인공이 행복을 되찾는 구조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섬뜩하다는 점, 이게 그림 형제 초기 동화의 특징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쁜 놈은 벌받는다 이런 교훈을 넘어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또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기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번듯한 겉모습과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지만 결국 공주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했죠. 특히 그 꿈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진실을 폭로하는 과정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실을 밝히는 방식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너머에 혹시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원초적인 공포를 건드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려도 여전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겠죠.
이 도둑신랑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 속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그림 메레엔 오디오북 도둑신랑,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모습과 실체 사이의 그 간극,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공주의 상황이었다면 그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알리고 또 스스로를 보호했을까요? 그 잘린 손가락이라는 아주 극적인 증거가 만약 없었다면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이야기가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